KF-21 한국 엔진 추력 공개 충격. 미국 잠깐만 한국 언제 개발한 거지? KF-21 엔진 비행시험 충격적 성공. 양산에 돌입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향후 국산 엔진이 사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4의 F414 엔진이 사용되는데 향후 수출 확대와 운용 비용 축소 등을 위해선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15,000파운드 LBF 급 이상을 목표로 항공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연말까지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 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했다. 15,000파운드급 엔진은 국산 전투기 KF-21과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된다. 현재 KF-21에 사용되는 엔진은 F414 엔진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을 한다. 현재 자체 기술로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10개국 미만이다. 그만큼 개발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국산 엔진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향후 공군 전력의 효율적 유지와 함께 무인화 등 차세대 전투기 개발, 나아가 무기 수출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투기는 구입 비용과 함께 막대한 운용 비용이 들어간다. 통상 초기 도입비는 30%에 불과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종인 F-35A의 경우 1대당 연간 운용비가 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산화가 되지 못하면 부품비와 수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투기 핵심 부품 수리 시 전투기가 미국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이 경우 공군력 공백도 발생한다. 정비에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다. 국산화가 된다면 정비 비용 절감과 함께 안정적인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도 국산화는 중요하다.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앞으로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유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한 6세대로 진화적 개발을 이어가도록 개발됐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없으면 진화적 개발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 탑재용 엔진을 판매한 적이 없다. 또한 무인 전투기는 전투기가 아닌 미사일로 규정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TCR 등에 따라 엔진의 수입 수출이 엄격히 통제된다. 미국이 이를 이유로 수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KF-21의 수출 경쟁력 악화도 우려된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F-21의 경쟁 모델은 미국의 F-16, F-15EX 등이다. 미국이 엔진 공급 제한 등으로 KF-21의 수출을 견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리온 등 다른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항공 엔진과 파생용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방국 수출에 미국산 F414 엔진이 이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형 전투기인 만큼 GE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 한반도 브리핑북 파병의 확전일로 푸틴 비밀병기 꺼냈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그간 꾹꾹 눌러놓은 확전 위험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미국과 협상을 할 만큼 해봐서 미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실무 경험이 많은 인물을 백악관 국가안보 요직에 발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위한 문턱을 낮췄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에 날아들자 새로 개발한 비밀 병기에 엄청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북한군의 참전과 러시아군의 진격에 마음이 급해진 바이든 행정부가 별표대인 지뢰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바깥 사용금지 원칙을 뒤집은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던데요.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군 대대장, 그리고 정치지도원, 우리로 치면 정훈 장교를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주에 이틀간 회의가 열렸는데 관련 발표는 이번 주 초에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꽤 긴 연설을 했는데요. 내용 자체는 크게 새로울 건 없지만 시점에 주목됐습니다. 북한의 전투 참여,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처음이죠. 미국, 한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 세계가 내세운 돌격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쟁팔이 미국이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차 세계대전도 운운했는데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는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파병으로 인한 군내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주 무기 전시회에 참석해서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상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고 밝혔잖아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산 전시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시험 발사한 화성-19형 ICBM과 자폭형 무인기 등을 총출동시켰습니다. 개막식 연설에서 김정은이 미국과 협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을 얘기한 거겠죠. 이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공존을 원하지 않는다. 침략과 대결 추구가 대조선 정책의 근간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추측은 했지만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혔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세간의 관측 또는 기대대로 트럼프 당선인과 다시 만나 협상을 하더라도 핵 포기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때마침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자 추가 인선을 발표했잖아요. 대북 협상에 깊이 관여한 인물을 발탁했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알렉스 웡이라고 트럼프 일기 때 북한, 한반도 관련 실무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였는데 이번에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임명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인선을 발표하면서 자신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도왔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반영한 인선으로 김정은에게 신호를 보낸 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머지않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도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던데요. 언제냐가 관전 포인트겠죠? 푸틴이 얼마 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줬는데요. 예정에 없었고 휴일이었는데도 이례적으로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브리핑에서 정황상 민감한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다음 달에 당 전원회의를 열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과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북으로 간 동맹 복원을 올해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꼽을 거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에 김정은이 답방 형식으로 모스크바에 가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동맹도 과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세계 간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군 참전에 대한 대응 조치로 결국 장거리 미사일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그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줄기차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00일이 지났는데요. 양측이 장군, 멍군 초강수를 잇따라 두면서 에스컬레이트하는 형국입니다. 최근 긴박한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먼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테크스 전술탄도,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좋다는 사인을 냈습니다. 사거리가 300km로 축구장 여러 개 면적을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고 정밀 유도 미사일로 정확도도 높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이 즉각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즉각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는 새 누클리어 닥트린 핵교리에 서명했고요. 우크라이나군이 바로 에이테크스를 동원해 공격에 나섰고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인 스톰 섀도도 쐈습니다. 급기야 러시아는 새로 개발한 다탄두,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속도가 워낙 빨라서 요격이 어려운 데다가 여러 개의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쟁의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봐야겠죠. 푸틴 대통령이 현재 지구상 어떤 요격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이번 발사는 맛보기라면서 더는 선을 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이 미사일이 말 그대로 비밀 병기인 셈입니다. 음속의 10배. 그러니까 초속 3km로 목표물을 때리는데 심지어 탄두가 여러 개 달린 거거든요. 마음 먹으면 전술핵 탄두도 끼워 넣을 수 있겠죠. 푸틴이 그간 말로만 레드라인 넘지 말라고 경고하다가 이번엔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화들짝 놀랐고 유럽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권투에 비유해보면요. 장거리 미사일을 쓸 수 없을 때 우크라이나는 링 위에서 한 손이 묶인 채 싸운 셈입니다.
러시아는 미국 등이 나서서 이걸 풀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북한의 파병 때문에 풀어줘서 실제로 펀치가 들어온 거잖아요. 풀린 주먹에 한 방 맞았죠. 열받은 푸틴이 반격으로 그간 보여주지 않은 강력한 어퍼컷을 날린 겁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계속 선을 넘으면 발도 쓰겠다고 경고한 거죠. 그러면 권투가 킥복싱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발차기는 핵무기 사용이고 킥복싱으로 경기가 바뀌는 건 핵전쟁. 김정은이 얘기하는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푸틴이 우리가 발차기 못할 거라고 보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건 퇴임을 딱 2달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대인 지뢰까지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이것도 그간 고수한 원칙을 뒤집은 거잖아요. 대선 후 그간 주저하고 소극적인 모습과 달리 과감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인지뢰 또는 발목지뢰 사용 허용의 명분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대전차 지뢰는 물론 대인지뢰도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인도주의적인 조치라는 비판에도 북한 파병과 러시아의 공세에 손을 든 겁니다. 앞서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인지뢰 금지 정책을 복원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게 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북한의 남침 대비를 위한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쓸 대인지뢰는 배터리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길어도 2주 정도면 방전돼서 자동으로 비활성화된다는 설명입니다. 추후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아프리카 사자 등 동물을 북한에 대거 선물했더라고요. 사자 1마리, 불곰 2마리,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새 포함 총 70여 마리를 공수했는데요.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인 코즐로프가 경제협력 회의차 평양에 간 계기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푸틴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푸틴의 방북 당시엔 김정은이 풍산개 한 쌍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측 입장입니다. 물밑에선 미사일과 포탄은 물론 병력까지 지원받고 수면 위에선 소위 동물 외교로 이미지 세탁을 하는 셈인데요. 푸틴이 최선희를 만나준 데 화답하듯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코즐로프 장관과 따로 면담했습니다.